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우리의 통산 100번째 금메달은 16세 소녀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여자 양궁의 10연패에 이어 남자 양궁도 3연패에 성공했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제일동포 출신 허미미 선수는 유도의 첫 번째 메달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소식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생아 수가 2달 연속 증가하면서 인구절벽 탈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쌍둥이를 기르는 신임 저출생 대응 수석은 인구 대응 기획부 신설에 박차를 가했고 정부는 결혼 부부를 위한 알찬 지원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금메달이 터져 나왔군요. 우리의 통산 100번째 금메달 누가 나오나 저희 KTV에서는 추첨을 통해 경품까지 드리는 행사를 했는데 16세 소녀의 총구에서 나왔네요. 우리 혼성 사격팀을 울렸던 중국 여자 선수를 이번에도 또 슛오프입니다. 이 얘기 양궁에서도 많이 나왔죠. 단 0.1점 차로 꺾은 한편의 드라마였죠. 드라마였고요. 16세 사격 천재 소녀의 등극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 천재 소녀라는 이 사격 천재라는 말을 써도 되냐 하면은 일단 이 반효진 선수 사격 입문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올라섰고요. 지난해 그 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번에 뭐 올림픽에 참가는 했지만 경험이 워낙 적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선에서 1위로 결선에 올라가는데 1위로 올라간 기록이 올림픽 신기록입니다. 네. 그리고 올라가서 8명 중에 이제 1명씩 탈락하게 되는데 끝까지 남아서 이 금메달을 놓고 중국 선수와 겨루게 됐죠. 황희팅 선수와 겨루게 됐죠. 자, 그랬는데 동점이었습니다. 동점에서 슛오프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 자체만 보면은 16세 소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득 찬 상황이었는데 슛오프에서 10.4점을 쐈고요. 이 황희팅 선수가 10.3점을 쏜 겁니다. 0.1초 차로 금메달을 가져간 16살 소녀. 사격 천재라고 칭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우리 사격은 이틀 연속 10대 소녀들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반효진 선수는 여고생답게 경기에 앞서 오늘의 운세를 봤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톡톡 튀는 10대 선수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독특한 루틴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선수의 경우에는 무슨 캐러멜을 꼭 먹고 저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도 네.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여고생 소총수 반효진 선수의 경우에는 경기 전에 꼭 오늘의 운세를 검색을 해본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런데 이날 모두가 나를 인정하는 날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하면서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거 나의 날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아마 본인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07년생이에요. 2007년생. 그러니까 16세 10개월 18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애기하다고 요즘에는 뭐 그렇게 표현하던가요. 여고생이기도 하고 2021년에 사격에 입문한 지 3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파리에 가 있는 선수단을 통틀어서도 최연소 네. 선수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불과 중2 때부터 시작해서 3년밖에는 그 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본선에서 1위로 통과하면서 또 동시에 월드 레코드를 세우는 등 정말 타고난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세의 소녀 사격 선수도 그때 이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언디잖아요. 친구 따라 사격장 갔다가 이제 사격에 입문한 지 8년 만이었고 이번에는 사격 선수인 친구가 너도 사격해보지 않을래? 3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 그렇다고 사격이 참 쉽네. 절대 아닙니다. 반효진 선수는 결승전에서 여유 있게 앞서 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발에서 그만 9.6을 쐈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했고 사격장 안에서 탄식이 일었어요. 왜냐하면 동점, 중국의 황희팅에게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이때 말씀드린 대로 낙담, 비명이 터져 나왔고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 한 발 쏩니다. 슛 오프를 했죠.
그게 0.1점 차. 자, 여러분 0.1점 차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미세한 거죠? 육안으로는 사실 확인이 안 되죠. 육안으로 사실 안 되는데 일단 이 10m 거리를 이 구경 4.5mm 이 공기소총으로 이 사격을 해서요. 우리가 이 중계 화면에서 보이는 이 표적의 크기가 직경으로 따지면 45.5mm이거든요. 정중앙에 있는 10이 원의 크기는 불과 0.5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굵은 샤프심 정도. 예, 그 정도인데 그 굵은 샤프심 정도 크기의 10.1을 향해서 선수들이 발사를 하는데 만약에 소수점 단위까지 이 점수를 세분화하지 않으면 전부 동점이 나올 겁니다. 전부 동점이죠. 우리가 보기엔 다 거기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수점까지 이걸 등분해가지고 점수를 세분화하는 건데요. 이 선수들은 분명히 이 10점, 이 소수점 이하짜리 때까지의 이 점수를 계산해서 발사를 하는 거고요. 0.1mm, 2mm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을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과거와 같은 종이 표적 있죠. 우리 그 사격장 가지고 사용하는 구멍 뚫리는 거. 그 표적이면은 절대로 점수 계산이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0.1mm, 2mm 차로 판단이 가능하느냐? 바로 전자 표적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제가 농담으로 우리 최평론가하고 방송 전에 뭐 팔이 뒷다리 두 번째 마디 맞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정밀도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이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1976년 몬트리올 대회에서 나왔습니다. 저 그때 TV로 봤습니다. 이 100번째 반선수의 금메달의 역사를 좀 돌아볼 텐데 1936년 여러분 베를린 대회에 고 손기정 마라토너, 손기정 옹께서 금메달을 땄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한민족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라고 하지만 그 가슴에 일장기가 있었어요. 동아일보가 그 일장기 지워서 민족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 영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한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 자유형에서 우승, 광복 이후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제 또래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는데요. 양정모 선수 결승에서 몽고의 오이도프에게 졌습니다. 지고도 금메달을 어떻게 했다? 그때 룰로는 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또 10호, 20호, 30호 있잖아요. 저희가 10호 금메달, 30호 금메달 획득 장면을 골라봤습니다. 보시죠. 65kg급에서 이경원 선수 역시 폴란드의 야너츠 파블로브스키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여자 핸드볼 결승전에서 노르웨이를 물리치고 우리 낭자군이 우승함으로써 금은 동메달의 순위가 서울올림픽 그대로였습니다. 16명으로 구성된 대표팀. 비인기 종목이면서도 한국의 딸들은 불암산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체력을 기르고 지옥 훈련을 거듭한 끝에 이렇게 영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흔히 우리 여자 핸드볼을 우생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인가요? 그 신화는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자 단체전 10연패에 이어서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이 나왔고 그게 또 대회 3연패의 쾌거로 이어졌죠. 예, 여자 양궁 대표팀 10회 연속 우승에 이어서 남자 대표팀도 3회 연속 우승의 업적을 쌓았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제 금메달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금메달이 아니라 저는 이 퍼펙트 골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남자 양궁 대표팀 8강전, 4강전 그리고 결승전까지 단 한 세트도 잃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8강전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이미 1세트 끝나고 났는데 일본 선수들이 그 얼굴 표정에 나왔습니다. 경기 이길 수 없다. 그냥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그 표정 자체는 자, 보세요. 8강 6대0, 4강 중국 5대1. 여유롭게 이기고 왔어요. 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쏠 수 있어? 이 정도였었고요. 프랑스와의 결승전에서도 5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우석 선수 6발 쐈는데 6발 전부 다 10점 만점이었습니다. 결승에서. 예, 2세트, 3세트 모두 59점이었는데요. 이 59점이라는 얘기는
6발 가운데 우리 선수들 5발 10점 만점 쏘고 딱 한 발이 9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아주 여유롭게 우승을 가지고 왔죠. 네. 여러분 TV 생중계로 보면서 뭐 아주 기뻐하셨을 텐데 TV가 못 잡은 장면이 있어요. 벌이 한 마리 날아들었습니다. 선수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김재덕 선수 4년 전에는 소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죠. 그 손등에 벌이 날아와 앉았습니다. 쏠 수도 있고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 차분하게 당겼어요. 그래서 10점을 맞았습니다. 참 대단한 순간이었죠? 대단한 순간인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이제 4대에 들어가죠. 4대에 들어가면 이 사격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 발로 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간 순간 벌이 날아와서 김재덕 선수는 입술에도 앉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예. 입술에 앉은 별이 또 날아가지고 손등에 또 앉았습니다. 그런데 쏙이라도 하면 어떡하죠? 그때? 저는 쐈더라도 발사를 제대로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제대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추후의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을 참아내고 화살을 쏜 거죠.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김재덕 선수 첫 번째는 이 발사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버타임이 되게 되면은 한 발을 그냥 잃게 되는 거죠. 다른 선수한테 피해를 주죠. 그렇죠. 네.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이 양궁과 특히 사격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심리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심리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제거를 하고 정심 집중해서 바로 그 순간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몰입하게 되는 훈련을 하거든요. 한 번 몰입에 들어가서 총이나 화살을 들고 사격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풀지 않는 이게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거의 무슨 뭐 심리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거의 도사 같은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네요. 대단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여자 유도의 허미미 선수는 이게 세계 선수권자였거든요. 세계 랭킹 1위 선수, 캐나다 선수인데 일본계입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2대2 팽팽하게 갔어요. 지도를 2개씩 받고 그러다 아깝게 반칙패를 당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손녀, 할머니의 유지를 지킨 그런 일화로 유명하죠? 예, 이미 많이 알려졌죠. 이 허미미 선수의 스토리요. 이 허식 선생의 이 독립유공자의 5대 손입니다. 허석입니다. 예, 허석 선생의 네. 5대 손입니다. 이 일본에서 태어났고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긴 유언이 미미는 태극 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면 좋겠다라는 이 유언에 따라서 한국으로 건너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거죠. 결승전에서 이 대구치 선수와 만났는데요. 이 정규 시간 다 끝내고 승패를 가리지 못해서 연장전에 들어가는데 지도 3개를 받아서 마지막에 아쉽게 이 반칙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대구치 선수가 불과 2개월 전에 지난 5월에 이 세계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허민미 선수와 또 만났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때는 허민미 선수가 대구치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반칙이 아니라 깨끗이 이겼죠. 예. 네. 불과 2개월 만에 좀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구도를 보니까 허민미 선수하고 대구치 선수 당분간은 57kg급에서 양대 산맥으로 라이벌로 계속 만날 것 같습니다. 네. 자, 1대1 됐습니다. 이제 계속 만나고요. 허민미 선수 젊습니다. 4년 뒤에는 승자와 패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선수단의 메달 현황, 현황표를 보면 기뻐요. 요새 뭐 숫자 보고 기쁜 일이 별도 없다는 분들. 당초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한 감이 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최대치로 금메달 9개를 예상했는데 이러다가 뭐 제 희망만이 아닙니다. 10개도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금메달 목표를 당초에 5개로 정했었는데 이거 너무 좀 목표를 하향해서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과거와 우리가 스포츠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좀 사회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뭐 선수단 규모도 최대였고 또 마치 이제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차별하는 듯한 이런 인식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초월하는 그런 여유가 우리도
부분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미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했는데 달성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도 골든데이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신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초 종합순위 목표 15위인데 순항을 하게 될 경우 톱10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어쨌든 5위예요, 종합 5위.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는 1위도 몇 번 했었죠. 처음에.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그 화면을 캡처하기도 하셨는데 종합순위 목표는 아마 상당히 상향해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축하와 응원을 보냈는데 일일이 메달 선수들, 금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격려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29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우리 선수단들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동시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궁의 경우는 10연패라는 위협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서 1등하면 세계 1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 그 여선수들이죠. 임시연, 전훈영, 남수연 선수 이름을 모두 다 호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메달리스트들의 경우에도 뭐 여자 양궁 또 남자 펜싱 사브르, 여자 10m 공기 권총, 남자 수영 자유형 400m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과 그 선수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을 하면서 네. 이 선수단 모두가 그야말로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민들 웃게 할 일들이 별로 없는 가운데 그렇죠.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메달까지 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은 한 마음으로 응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자 단체 10연패, 남자 단체 3연패를 이룬 양궁 뒤에는 여러분들이 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차그룹 회장인 정의선 양궁협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개인 훈련용 슈팅 로봇, 이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과 대결을 하는 그런 지원까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교하자면은 우리가 그 야구에서 이 투구 머신이 있죠. 이 타자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 자동으로 훈련할 수 있게 이 활을 자동으로 AI가 이 각도와 속도까지 또 이 바람의 풍향까지 계산해 가지고 쏘는 이 슈팅 머신을 활용한 겁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화살 중에 불량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걸러내기 위해서 이 기계를 가동을 했는데 하다 지금 보니까 나오네요. 이게 네. 제가 그냥 쏘는 것이 아니고 이 AI가 이 속도와 이 각도까지 다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이것을 도입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선수들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같은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 극도의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을 떨치고 또 이 앞선 상황, 뒤진 상황, 동점 상황이 더 다양한 이 상황에 따른 멘탈 훈련까지 하기 위해서 이 AI가 도입된 슈팅 로봇까지 도입을 해서 훈련을 한 한국 양궁 대표팀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만든 양궁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함께 한 대목 보겠습니다. Archery is a precision sport that requires determination and concentration. With such fine margins, even the slightest advantage can make all the difference. And technology enables that margin of improvement. One such innovation is the custom-made grip, produced with a 3D printer. Camera-based heart rate sensors monitor the athlete's heart rate through subtle changes in their skin color, offering real-time insights into their physiological state, ensuring that only the finest equipment is used in competition. 네, 세계를 무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영어 내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자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소개한 양궁 슈팅 로봇이 훈련에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되는지 역시 직접 보겠습니다. 네, 양궁 국가대표 2차 스페셜 매치. 이게 사람과 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슈팅 로봇이 계산, 풍향, 심지어 선수들의 성향에 따른 오조준까지 해서 먼저 쐈어요. 그리고 진짜 선수들, 임시현 선수 지금 당기고 있습니다.
기계가 쏘고 사람이 쏘고. 이게 뭐 기계는 감정 기복도 없죠. 자, 이런 거를 이겨내면서 기계와 훈련을 하는 그런 대단한 훈련까지 거쳤으니 사실 우리 대표팀을 이긴다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적은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정말 아주 피곤한 세계 최강국입니다. 네, 지금 보셨고요. 자, 로봇입니다. 정리선 회장, 양궁협회장은 경기장 인근에 사전 캠프까지 만들어서 실전 같은 훈련, 또 쾌적한 휴식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양궁 대표팀에 대한 지원은 이번 이 파리 올림픽에서만 특별했던 사례는 아닌데 이번에 다시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죠. 오래 전서부터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이 현대차그룹 정희선 회장은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경기를 할 때마다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장 근처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했고요. 이번에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수들은 파리 플랫폼에서 이 베이스 캠프를 마련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양궁은 별도의 경기장을 우리 선수들이 편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또다시 별도의 훈련장을 전용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들이 이 숙소, 먹을거리도 정희선 회장이 직접 다 체험을 해서 불편함이 없는지를 세심하게 다 살펴봤고요. 한식 요리사를 또 별도로 채용해서 선수들이 이렇게 마음껏 한식 먹을 수 있게 제공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세심하고 진심으로 양궁을 지원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갈 수 있죠. 네. 이 사전 캠프에서 훈련하는 우리 양궁 대표팀의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역시 보겠습니다. 네. 레 쟁발리드, 불어입니다. 파리에 마련된, 인근에 마련된 사전 훈련 캠프인데요. 저런 곳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런 시설을 만들었어요. 훈련 어떠세요? 좋네요. 네. 김우진 선수, 훈련 어떻게 해요? 좋네요. 다 담겨 있잖아요. 뭐 만족스럽습니다. 저희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자, 부친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양궁협회만 이 부자가 40년 넘게, 정확히는 42년째 도맡았습니다. 정희선 회장이 파리 현지에서 인터뷰를 했죠?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후원을 한다는 것이 사실 뭐 물질적 지원도 어려운 얘기죠. 물론 뭐 큰 그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셨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닌 그야말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선수들을 정성 어린 그 후원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뒷받침을 했다는 점에서 여자 양궁 10연패의 또 다른 한 축은 네. 역시 이 정희성 양궁 협회장이 아니었을까라는 평가가 지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전혀 그 내용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메달을 딴 것이고 본인은 숟가락을 거기다 얹는 것이다라는 겸손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많이 힘도 빼고 흥분하지 않고 침체되지도 말고 잘해달라. 근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또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거의 힘들어요. 그렇죠. 득도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아까 뭐 슈팅 로봇과의 그 경기 훈련 모습도 보셨습니다만 이런 물질적 또 심정적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양궁협회에도 또 국민 여러분들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화제가 있습니다. 이번 파리 대회에서 IOC 선수위원회 8년 임기를 마치는 유승민 탁구협회장,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였죠. 통큰 과감한 지원도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아까 양궁의 경우에도 전용 경기장을 따로 마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파리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해서 선수단들이 이동하는 그 버스에 에어컨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버스 안에서 이미 다 지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그 선수 IOC 위원의 경우에는 이 탁구 협회장의 경우에는 선수들이 숙소 말고 경기장 훈련장 근처에 또 다른 제2의 숙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는 한 거예요. 10분 거리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거기에서 이동 거리도 짧지만 경기 이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9인승 전용차의 경우에도 하루 100여만 원에 이르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셔틀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세심한 배려까지를 했다고 해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주는 이 결과가 절로 나온 결과는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승민 IOC 선수위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년 전 2004년 아테네 대회에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그 포효하던 모습 기억나실 텐데요. 유승민 협회장 즉석에서 선수들 이 후배들의 요청으로 훈련 상대까지 했는데 이게 왜 이런 훈련을 해준 거죠? 뭐 유승민 IOC 의원이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고 탁구 선수 출신인데 선수들 격려하러 갔습니다. 격려하러 갔는데 본인은 원래 훈련을 하러 간 생각은 아니었었는데 이 혼합복식의 신유빈, 임종훈 선수가 먼저 우리를 조금 좀 가르쳐달라, 지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근데 흔쾌히 한번 훈련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그 정장을 한 차림으로 선수들과 훈련을 같이 한 겁니다. 재킷만 벗고 바로 뛰었네요. 예, 좀 땀이 날 정도로 진심으로 뛰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혼합복식에서 이 신유빈, 임종훈 선수는 이번에 우리 탁구 대표팀 가운데 가장 그 메달에 가까이 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이거든요. 아깝게 이제 동메달 결정전을 합니다만은. 예, 이제 4강전에서 또다시 중국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패해서 이제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 됐고요. 오늘 오후에 동메달 결정전에서 다시 한번 메달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꼭 동메달을 따서 적어도 세계 4강 이내의 전력이라는 걸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K 컨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파리의 코리아 하우스에 이틀 만에 5천 명을 훌쩍 넘는 그런 방문객들이 다녀갔다는데 참 성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에 개관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메달을 딴 선수들이 기자회견도 진행을 하고 네. 또 여기에서 이제 공연도 하고 K 컨텐츠도 알리고 그래서 당초 목표로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방문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일을 기준으로 볼 때 5,400여 명이 방문을 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기가 좋다라는 점을 지금 실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29일에는 국립발레단의 이제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단체로 여기 와서 이제 응원전도 벌이고 그 메달 딴 선수들이 여기 와서 기자들과도 만나고 메달 세리머니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코리아 하우스에 대한 관심은 뭐 한국 콘텐츠다 하면은 외국인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에는 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코리아 하우스가 북적 만원 사례로 좀 붐볐으면 합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태어난 아기 수가 2달 연속 늘었습니다. 무려 8년 6개월 만에 그야말로 국가적 경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해서 쌍둥이 초등학생을 키우는 대학 교수를 수석에 임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다양한 출생 지원책들을 내놨습니다. 결혼부부들도 적극 지원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저출생 추세의 반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치밀하게 가다듬고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임종윤 시사평론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출생아 수의 2달 연속 증가. 제가 앞서도 나라의 경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자, 관건은 이 경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도 2% 넘던 출산율이 1% 초반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거를 1.6%대 지금은 2% 가까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는데 한 20년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그 저출산 문제가 사실 심각했던 굉장히 그 비율이 합계 출산율이 뚝뚝뚝 떨어져 0.6% 후반까지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코로나의 영향, 그러니까 일시적인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지 이제 아이를 낳는 이게 사실 우리 좀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죠. 프랑스는 그렇지 않아도 나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정서적으로 조금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 그런 게 연결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혼 자체를 별로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거고요. 2022년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이 시작이 돼서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출산율이 출생아 수가 이제 19,500여 명까지 늘어났던 거 전월 대비 늘어났던 것도 결국은 결혼이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됐었던 그 영향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가야죠.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했으니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단기간에 확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더 떨어진 것보다는 어쨌든 2달 연속 반등. 이게 이제 그래프를 보면 증시에서 바닥을 찍는다는 말이 있어요. 바닥을 다지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실, 줄여서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하고 저출생 수석도 임명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표로 직접 들어보시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첫 수석으로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하였습니다. 신임 수석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인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유혜미 신임 수석은 로체스터대 석박사를 미국에서 땄는데 이제 주로 금융경제가 전공이에요. 하지만 여성의 노동 참여가 출산율 제고를 이끌 수 있다는 등 이 논문을 인구와 관련해서 출산과 관련한 그런 논문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소신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제 경력 단절 이것이 출생률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의 노동 참여가 있어야만 출생률이 제고될 수 있다라는 지금 이론을 펴고 계시는 분인데요. 지금 초대 저출생 수석의 프로필을 보고 계십니다만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양대에서 교수 활동을 했었습니다. 국민통합위에서 위원장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네. 여성 수석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동을 했다고 하고 또 본인이 이런 논문이나 연구를 통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또 이것과 출생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만큼 네. 상당히 주요한 그런 인선이 아니었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의 이동성이 있어야만 이것이 여성의 출산과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금 주장을 펴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 저출생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가지를 콕 집기는 어렵죠. 네. 사회문화적 환경이라든가 우리의 노동 환경, 뭐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면을 전체적인 큰 시각, 거시적 입장에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번에 이 저출생 수석이 앞으로 해나갈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도 초등학생 쌍둥이를 둔 워킹맘이라고 하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한 여성 수석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위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이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큰 아주 효과적인 방책들을 좀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유혜미 저출생 대응 수석은 단기적으로 먹힐 정책들은 물론 내놓겠다. 이뿐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도 과감히 이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유수석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같은 과동기인 남편 석병훈 이대 교수와의 사이에 들으신 대로 쌍둥이 초등학생을 뒀습니다. 이 남편 석 교수도 출산 또 인구 정책에 관심이 많고 관련 논문도 공조하기도 했다고요? 예, 그 2014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에 관한 분석, 이게 이제 논문 제목이고요. 핵심 내용은 이게 아내의 가사 부담이 높은 가정에서는 남성의 육아 시간이 적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편과 아내의 노동시간, 하루 노동시간은 남편이 7시간, 아내가 6시간, 그러니까 대략 뭐 1시간 정도 내외의 차이인데 이 가사 노동은 남성은 0.3시간, 여성은 8배나 많은 2.4시간이다. 여성이 8배나 더 일을 많이 한다는 거고, 특히 육아 같은 경우도 여성이 남성보다 2.5배나 더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어렵다. 어찌 보면 이제 이 논문 내용도 보면 유수석이 뭔가 어떤 식의 정책을 펼칠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진석 실장도 본인의 체험, 본인의 연구, 또 부부가 같이 쓴 논문 등등이 이 저출생 대응 수석으로 딱이다. 결과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저출생 대응 수석실 신설을 저출생 대응 기획부, 뭐 줄여서 인구부라고도 하고 아직 이름은 국회 통과를 해봐야 돼요. 이 부 설립에 첫 단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에 있어서의 카운터파트로서의 수석이 자리가 마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을 이제 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저출생 대응 기획부 지금 뭐 가칭입니다만 사실상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부위원장이 실질적인 장관급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네. 현행 제도였는데 여기에다가 실제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그리고 실질적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부처를 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총리급 상근직의 장관을 둠으로써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요건이 이것은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당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인구 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의 유해미 수석이 이제 자리를 한 만큼 정부의 인구 대응 기획부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인구부 장관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부총리를 이제 겸임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한 가지 분야로만 그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나 노동, 복지 여러 가지 정책 분야가 걸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부 장관이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난 이미 7월 11일에 인구의 날에 맞춰서 당론으로 인구부를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야당 협조가 있어서 실제 정부 조직 부처로 이끌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인구 절벽을 탈출하자 일본에는 그 총리가 위원장인 1억 유지 무슨 그런 부처까지 있어요. 우리도 여야를 떠나서 인구 문제에는 그런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자세히 짚어보죠. 이것은 국회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바로 시행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정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결혼을 많이, 그러니까 결혼, 이 혼인율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액공제 항목 중에 결혼세액공제도 이제 신설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그러니까 각자 배우자 두 사람한테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하겠다. 초재원 가릴 거 없이 지금 보면 그렇죠? 전부 100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예. 50씩.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이라도 적용이 안 된 사람들이라면 이제 재혼을 하든 말씀하신 대로 뭐 초혼이든 간에 이제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혼 출산율이 워낙에 낮고 앞서 앵커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그다음에 만원, 늦게 결혼하는 거, 비혼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이런 추세가 좀 젊은 층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좀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뭔가 이런 식의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정부가 좀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올해부터 당장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올해 혼인을 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세액공제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말정산 때 이제 넣으면 되니까 뭐 바로 이제 시행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혼 재혼 상관없이 혜택은 주는데 그렇죠. 한 번밖에 안 드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 중에 결혼, 뭐 예를 들어 재혼 같은 경우입니다. 한 분은 이제 적용을 안 받았고 한 분을 적용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50만 원만 세액공제를 되는. 100만 원은 아니다. 네. 한 번이라도 적용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네. 하는 게 합리적이죠. 자,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된 부부들 꽤 많습니다. 이분들은 10년간 1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혼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겠다는 차원인 거죠. 각자 만약에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 부부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5년에서 10년간 1주택자로 간주해 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이제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거죠? 올해 연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제 고치게 되면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새로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양도세나 종부세의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고요. 종부세는 뭐 재산세 기준이니까 내년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내년 귀속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로 봐서 뭐 전체 비해서 뭐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각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결혼으로 인해서 이걸 좀 결혼 이거 해서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근심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좀 덜어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각자 집이 있어서 결혼을 미루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불이익을 없애준다 이런 뜻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세제 혜택은 자녀를 다 기르면 더욱 갈수록 커지는 거죠? 예.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좀 더 공제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10만 원씩 기존에 보다 좀 올렸습니다. 표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첫째 15만 원을 25만 원으로, 둘째를 20만 원, 3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 40만 원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녀 세 자녀를 둔 가정일 경우 1년에 65만 원 세액 공제 받던 게 이제 95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 이제 참고해야 될 거는 지금 이제 0세부터 8세까지는 이제 아동 그 수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녀 세제 혜택 공제의 대상은 만 8세부터 이제 20살까지다. 이렇게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더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난번에 부영그룹이 직원들 자녀를 출산조금을 1억을 준다 그래가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또 바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세금 문제 또 큰 거 아니야? 뭐 3, 4천 뗀다는 말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그 기업가가 그 굉장히 많은 좋은 어떤 그런 혜택을 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에 뭐 수백억 원대 세금이 부과돼서 뭐 재단이 문을 닫네 마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정부도 감안을 해서 기업이 근로자들의 지급한 출산 지원금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매기겠다. 100% 비과세로 하겠다. 그렇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내용도 담아냈습니다. 다만 오너, 사업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은 뺍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혹시 세금 탈루에 이 창구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뭘 좀 좋게 고쳐놓으면 꼭 빠져나갈 그런 거를 찾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위해서 막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혜택도 내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임대주택 선순위를 우선 공급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 낳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가장 우선순위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형, 뭐 신혼부부든 장애인 국가유공자 어떤 형태로든 1순위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아기 낳은 출산 가구가 이제 최고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저출생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부분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가점과 상관없이 2살 미만의 신생아를 둔 가구를 1순위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가구 원수, 그러니까 가족이 1명이냐 2명, 3명, 4명이냐에 따라서 그 면적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다시 이제 폐지한다는 것인데 다만 이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법은 그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밝혔고요. 이 시행규칙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금 곧 8월이 되지 않습니까? 한 10월경까지는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융통성 있게 적용 공고를 할 것이고 그 이후로 시행규칙이 마련되게 되면 그 규칙에 따라서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국이 공문을 보내서 시행규칙 개정 전인데 이거 될 거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라고 민간 기업에게 권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믿습니다. 정부는 예비 부부를 위해서 결혼준비 대행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른바 스드메,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혼식 비용 비싸서 나 결혼 못하겠다. 이런 부부들, 예비 부부들 위해서 좀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점들을 단속하죠? 예,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스드메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스튜디오 촬영, 그다음에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이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저도 겪었습니다. 예.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 결혼 이 준비 서비스 이게 부르는 게 값이고요. 또 같은 서비스, 심지어 같은 드레스, 비슷한 수준의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업체마다 또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기서 했다가 이제 견적을 뽑아왔다 저쪽이 좀 더 비슷한데 싸다 그러면 좀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이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하여간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구조로 돼 있는 이 결혼 준비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불만들이 많아서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까지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중에 주요 결혼 준비 대행사들 약관 점검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해서 내년쯤에 표준 약관을 만들어내겠다. 아직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표준 약관이 없다라는 게 사실 준비하면서 굉장히 의아했을 정도.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다리시면 해결이 좀 되지 않겠냐. 다행히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데 남들 맞춰가려다 보니 이 비싸서 결혼식 비용 비싸서 결혼 못하겠다. 그런 일은 없어야죠. 작수성례 이런 말 정말 옛날 얘기인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김현주, 임종윤 두 평론가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이 방송은 2번의 재방송 또 KTV 유튜브를 통한 다시 보기로 찬찬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